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웜의 신박 2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침에 회의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8.15 머니톡도 이제 오후에 나갔다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웜의 신박이 작년 4월 5일부터 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챗봇 관련된 그런 질문이 들어와도 신문 읽으면서 이 여러 가지 배운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도 신문에서 읽은 얘기들 많이 인용을 제가 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웜의 신박을 하면서 저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 이제 6개월 동안 되게 장이 힘들었었잖아요. 작년 하반기 그 힘든 장을 거치고 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좋은 원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되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다시 뭐 들어가고, 그거는 저희 같은 선수들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가 있고 트레이딩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파생을 할 때는 파생은 완전히 트레이딩 개념입니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트레이딩은 무조건 이제 짧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대응 방법이 다르고요. 반면에 이제 연 15% 정도 수익 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대응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작년처럼 이제 투자로 들어갔는데 생각대로 안 움직였을 때, 그때 뭐 제 원칙은 그렇게 겨울이 왔을 때 건강 관리 잘하고, 그죠? 건강 관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에 겨울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책도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신문이라도 꼼꼼히 더 챙겨보면서 어떤 경기에 대한 예측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 와중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걸 갖다가 꾸준히 내 지식, 그죠? 네, 내 지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다라고 보면 아마 우리 웜의 신박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막 시세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보낸 시간보다는 훨씬 알찬 시간으로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세익 AI가 나오더라도, 그 박세익 AI와 경쟁을 하면서 제가 꿋꿋하게 저는 이 웜의 신박을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사는 이제 상품 수지 26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라고 돼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국제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뭐 이런 거, 무역 수지 얘기 많이 나온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런 데이터는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현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과거에 뭐 IMF 같은 상황,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을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기사도 항상 체크를 해봅니다. 상품 수지가 26년 만에 그러면 석 달 연속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해 12월 상품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외환위기 직전 97년 4월 이후 25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97년 그러면 2월, 3월, 4월 요렇게 이제 상품 수지가 연속 적자가 났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97년 2월 달에 이제 자문사 한 2년 반이다가 사표를 냈었는데요. 그때 느낌이 좀 쌓였어요. 네.
96년 말부터 명퇴조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느낌이 싸한 게 빨리 원래 대학교 때 마음먹은 대로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97년 2월 달에 사표 내고 빨리 봄학기 그때 당시에 봄학기가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어드미션 받는 거 어플리케이션 내는 거 거의 마감이 다 됐었는데 한 2월 3월까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받아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 오브 덴버라서 그 덴버 대학교에다가 급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내고 그러고 이제 4월 달에 5월인가 그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책에서도 써놨지만 95년 6년도에 제가 어플라이 했다가 다 떨어졌고요. 만약에 6년도에 어플라이를 해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학교가 됐었더라면 98년 5월 달에 졸업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98년 5월 달에 졸업한 분들이 취직이 안 됐어요. 되게 좋은 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IMF 한가운데 상황이었기 때문에 98년 6월인가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그때 277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사 세웅지마다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어드미션은 못 받았지만 입학 허가서를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지원해서 99년도에 졸업을 했더니 99년부터는 이제 막 장이 되게 좋았었던 그래서 외환은행도 되고 신한투신 지원했더니 신한투신도 되고 해서 신한투자신탁운용으로 들어갔었던 건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많은 걸 이제 깨닫고 박전문은 어떻게 멘탈 관리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잘된 게 아니고 못된 게 아니다.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돼도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이 잘못된 게 나중에 오히려 그때 그렇게 안 된 게 다행이었구나. 우리 회사 허가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재작년 11월 달, 10월 달 막 기대를 했다가 계속 늦어져 가지고 작년 5월 달부터 주식 살 수 있게끔 4월 달에 이제 허가가 나왔으니까 지나고 보면 세상사는 우리 인간이 예측 못하는 그런 큰 영역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사 세웅지마다. 말이 아주 많이 옆으로 샜는데요. 97년 얘기하다가 아주 말이 많이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 25년 반 만에 3개월 연속 상품 수지 적자다라고 돼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경상수지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품 수지가 있고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그렇게 있습니다. 계속 좀 읽어볼게요. 상품 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의 배당 증가에 힘입어서 한 달 만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러고요. 12월 지금 경상수지는 26억 8천만 달러로 약 3조 4천억 정도 흑자로 집계가 됐고 전달은 2억 2천만 달러 적자였었는데 흑자로 일단 전환이 됐지만 1년 전에는 63억 7천만 달러 거의 7조 이상 벌었던 거에 비해서는 60% 가까이 급감을 했고요.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 852억 3천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작년에도 연간 기준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온 돈이 그래도 한 37, 8조는 된다는 말입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지난해 12월 4억 8천만 달러로 적자로 집계가 됐는데 10월에 마이너스 9억 5천, 11월에 마이너스 10억 달러 적자에 이어서 3개월 연속 이제 적자를 이어갔고요. 3개월 연속 적자는 16개월 연속 적자였던 IMF 전에는 16개월 연속 적자가 났었네요. 1996년 1월 달부터 97년 4월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느낌이 싸해가지고 예. 이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김한진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었는데, 김한진 박사님이 저보다는 거의 12살 이상 더 많으신데, 14살 많으시던가. 김 박사님 말씀이, 주식 시장에서 보니까 촉이 좋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촉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눈치가 그나마 좀 빠른 편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 느낌이 싸한데 내 실력을 유학을 왜 가겠습니까? 실력 쌓으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실력을 더 쌓지 않으면 우리 업계에서도 빨리 도태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정말 갔더니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 유학 비용이 2배로 이상 들게 생겼지만 그때 뭐 아르바이트하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열심히 정말 아주 그때 반지하에서 제가 뭐 이 기관지 천식도 있고 비염도 심한데 그 먼지 가득한 반지하에서 베트남 아메리칸 친구랑 같이 살면서 월세 200불이었던가 뭐 그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돈 별로 안 쓰고 그러고 유학 마치고 왔었습니다. 자꾸만 말이 새는데 죄송합니다.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줄었고요. 4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품목별로는 반도체, 철강 뭐 이런 얘기는 다 알고요. 지역별로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27%, 동남아시아도 마이너스 23.7%, 일본도 마이너스 10.3%로 수출이 위축이 됐고 서비스 수지는 13억 9천만 달러 적자였었네요.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는 이 기간 7억 4천만 달러에서 11억 4천만 달러로 확대가 됐습니다. 상품은 우리가 뭐 반도체나 뭐 그 자동차나 이런 걸 이제 사고 팔고 석유를 수입하고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 서비스 수지 안에는 이 여행 수지도 들어가 있는데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 수지가 이제 적자로 갔고 반면에 이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 이자 등이 포함된 보는 소득 수지가 47억 9천만 달러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냈네요.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수지가 1년 새 17억 달러에서 44억 9천만 달러로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는 소득 수지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는 그런 월급, 주급으로 받죠. 거기는 그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 이런 것도 다 여기 소득 수지에 해당돼서 경상수지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칸 강화를 하고 인프라 자재 모두 미국산으로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 볼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얼마나 또 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적인 어떤 조치가 나왔을까봐. 취임 후에 지금 두 번째 국정연설을 하였고요. 미국에서 다리 도로 건설하려면 외국산 제품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철강도 우리가 미국에 좀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플레법은 환경보호 위한 것, 부채한도 조건 없이 올려야 부자 증세 도입도 촉구, 주권 위협된 바로 행동하겠다고 하면서 중국 정철 풍선 사건에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의회에서 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으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주목을 불끈진 바이든 대통령 뒤에는 왼쪽이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오른쪽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예, 공화당 분이시죠. 박수를 치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거는 좀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저렇게 꼭 기립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미국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뭐 수시로 박수가 나오잖아요. 보면 박수 나오고, 같은 당 대통령이면 이제 기립박수 하고, 그 다른 당 대통령이면 기립박수 할 때도 있고, 뭐 앉아서 박수 칠 때도 있고. 근데 연설 끝나고 나면 저렇게 일어서서 또 예의를 갖춰주고, 그게 저는 최소한의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이념과 그는 정책에 대한 방향, 이게 좀 다르더라도 그게 기본적인 에티켓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가끔씩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무슨 남의 돈을 관리한다고 그러냐.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꼰대스럽게 얘기한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저는 기본적인 에티켓 있잖아요. 애들도 다 보잖아요. 저희들도 뭐 중고등학생 때도 뭐 다 보니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왜 지금까지 없을까? 그게 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우선 정책인 이 바이 아메리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표를 한번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이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중국이 미국 위협 시에는 즉각 대응하고, 이번에 뭐 그 풍선 떨어뜨리는 거 보면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뭐 모기 잡으려고 뭘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좀 무시무시하게, 예, 딱 대응할 때는 그죠. 선을 넘었다 싶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미국의 방식이잖아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요구했고, 억만장자세 도입 촉구,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IRA로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2021년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55조 원 규모의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율을 확대하는 바이 아메리칸 법안을 추진을 그때 했었고요. 지금 이제 딱 1년, 2년째, 올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3년 차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미국산 우선 정책을 연방정부의 모든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해서 외국산 건축 자재를 쓰지 못하게 할 방침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는 모두 미국 제품으로 건설하고, 미국산 목재와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사용을 의무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공급망은 미국에서 시작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떠오르는 게, 미국 대통령 3년차가 항상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3년차였던 2019년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2019년 8월까지 계속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우리 시장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19년도에 S&P 500이 28.8% 올라갈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2019년도에 7.67%, 네, 밖에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것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좀 쭉 올라오면서 플러스 7%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의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그 부분을 자국 기업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걸 강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 덕분에 주가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공화당 왜 저래, 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그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트럼프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이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EU 광물 클럽 만드나 IRA 우회로 모색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부총리가 미국 재무에 제안을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 갈등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 EU가 미국의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주요 부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IRA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제 EU에서 영내 기업에 불리한 법이라는 불만이 쏟아졌고, IRA 때문에 기업들이 EU를 떠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IRA가 공정성을 해친다고 지적을 했고요. EU가 이 IRA에 맞대응하는 성격인 탄소 중립 산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하베크 부총리가 핵심 광물 클럽을 통해서 IRA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EU도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회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고요. 양측이 무역기술위원회에서 친환경 제품의 공통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TTC는 미국과 유럽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출범시킨 기구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상무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법의 세부 내용인 보조금 신청 자격과 절차, 지급 일정 등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고요. 이 법의 핵심은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과거 대공황 때 1930년부터 36년까지 그 혹독한 대공황의 원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공황이 오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무츠 홀리법이라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뭐 관세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관세를 뭐 400%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양쪽에서 서로 이제 관세 올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세계 그 물동량이 전 세계 물동량은 아니겠지만 50%가 줄고 주가는 80%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과하게 가면 정말 자멸하는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들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EU가 이런 제안을 중국은 견제하되 우리끼리는 그래도 중국만 견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는 같이 협동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받을지 한번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틀 동안 얘기했던 이 챗GPT가 불러온 쏘아 올린 지금 이 AI 관련된 기사인데요. 회사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구글 네이버 초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티아 나델라의 사진이 보이고요. AI 뒤처지면 노키아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IT 시장 흔드는 생성 AI, 갈림길에 선 기업들, 검색 서비스, 지각 변동이 오나, MS 챗GPT, 빙에 통합하기로 구글은 AI 챗봇 바드 공개했고 네이버가 상반기에 설치 GPT 출시한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다 본 내용이고요. 이렇게 게임 체인저로 지금 생성 인공지능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면서 기존 빅테크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어제 구글 주가 실제로 바드 통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간 오답을 얘기하는 바람에 주가가 8%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런 이유가 과거 구글이 포털의 대명사였던 야후를 대체했고, 그죠? 애플의 등장으로 노키아, 모토로라 등 휴대폰 시장의 강자들이 몰락한 사례를 볼 때 AI 시대로의 전환에 뒤처진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정말. AI 시대에도 살아남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분주하게 찾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서비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서비스는 단연 검색이죠, 검색. 사람들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크게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정보형 검색이 있고, 다른 웹사이트로 가기 위한 이동형 검색, 그러겠네요. 물건을 사기 위한 정보를 찾는 상업형 검색이 있고, 구입과 예약 등을 하려는 거래형 검색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정보형 검색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정보형 검색 비중을 거의 80%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챗GPT 같은 생성 AI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도 이 같은 정보형 검색이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찾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검색 서비스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구매와 관련된 상업형, 거래형 검색이고, 하지만 80%가량을 차지하는 정보형 검색의 트래픽이 빠질 경우에 서비스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네요. 작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구글이 코드 레드를 발령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요 기사 참 좋습니다.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검색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또 궁금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3%에 불과한데, 1월 기회를 보고 챗GPT를 자사 검색 서비스 빙에 통합하기로 했고요. 시장 점유율 지금 92.9%로 절대 강자인 구글은 MS의 빠른 횡보를 보고 바드를 공개를 했죠. 국내 검색 서비스의 독보적 1위인 네이버 역시 올 상반기에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검색 서비스 서치 GPT를 내놓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그거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참 어제도 도움을 받은 게, 한글과 관련된 데이터는 챗GPT 3.0에 비해서 우리가 6,400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 딱 그 자신감을 보여줬었죠. 자신감과 경쟁력. 저는 그렇다면 딱 머릿속에 국내 검색 시장은 언어 기반으로 바뀌더라도 네이버가 계속 독주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준비가 또 안 돼 있었으면 그런 얘기도 아마 발표도 못 했겠죠. 아마존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네요. 클라우드 시장 2, 3위인 MS와 구글과 달리 아마존은 AI와 관련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최근 음성 AI 비서 알렉사 전담 조직을 축소하기로 했고요. 아누라그 라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오픈 AI에 대한 MS의 투자가 아마존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S는 챗GPT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AI 기술을 오피스, 팀즈 등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나서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열심히 이제 워드 작업이나 우리가 파워포인트 그리고 엑셀 등등 그 오피스에다가도 그냥 제가 쭉 불러주면 그거 괜찮겠는데요. 제가 지금 엑셀에 무슨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워드로 저기 이미지로 된 명단을 보고 엑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쳐넣으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엑셀 작업에 AI를 접목해서 내가 지금 명단하고 전화번호 주소 쭉 부를 테니까 엑셀 그 칼럼에다가 다 집어넣어 하면서 쭉 불러주면 그냥 읽으면 다 착착착착착 엑셀에서 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빙에다가도 갖다 붙이고 오피스에도 갖다 붙이고 이 팀즈 같은 이런 거에도 갖다 붙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게 엄청 많네요. 생성 AI가 증강현실 AR 기기의 대중화를 지금 앞당길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아이언맨에 나왔었던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이언맨에서 로버트 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아이언맨에서 자비스군요. 자비스 그렇죠? 자비스한테 네. 아이언맨 자비스가 현실화되나 대화하면서 코딩하는 AI 공개. 네. 그렇네요. 자비스였네요. 자비스. 네. 그 자비스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게 되면 이런 AR 증강현실도 빨리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배터리와 같은 하드웨어 문제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AR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렇네요. 우리가 아바타에서도 뭐 나오지만 이렇게 확 펼쳐놓고 그죠? AR 기반으로 해서 펼쳐놨을 때 저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그 월트 디즈니의 지금 현황을 한번 띄워줘 봐봐 하면 그 테마파크 아니면 자 지금 올림픽대로 교통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보여줘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했을 때 이게 언어 기반으로 돼야지. 저도 예전에 거기서 보면 AR로 자판기까지 떠가지고 그 자판기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자판기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죠? 네. 사실 택시를 타니까 요즘 택시 기사님들이 다 제가 광화문역요 하면 광화문역 이렇게 딱 말씀으로 하시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찾아서 길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AI 그 음성인식 기반의 아주 첫 지금 벌써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AR까지 빨리 그 세상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빅테크는 감원이 살벌한데 CEO는 68% 사람을 더 뽑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미국 빅테크의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미국 최고 경영자 10명 중 7명은 올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 이게 맞죠. 지금 그 졸트 보고서도 보면 일자리가 100개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 일자리가 많습니다. 시장을 되게 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기업들이 그 상황이 올해 아주 안 좋아질 거다고 하는데 딱 이번에 빅테크도 그랬지만 안 좋아진다 싶으면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하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실업률이 급등하게 되는데
일단은 최근엔 여기 CEO들 답변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더 뽑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미국 기업 CEO 300명 대상으로 설베이를 한 거라고 합니다.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줌은 7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인력 1,3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체 직원의 15%에 달하는 규모인데 에릭 위안 줌 CEO는 리오프닝 타격이 있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설명을 하면서 경영진의 보수도 줄이기로 했고요. 자신의 임금 98%를 삭감하고 보너스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임원들의 연봉은 20%가량 깎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 이베이도 정리해고에 착수를 했고요. 이베이는 SEC 공시를 통해 가지고 전 직원의 4%가량인 500명을 해고하기로 했고요. 메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를 줄이고 해당 임직원들을 개발자 등 일선 업무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IT 컨설팅 업체 장코 소시에이츠는 지난달 4,700개의 IT 전문직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CEO 대다수가 오히려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인력 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는 CEO는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이 중 64%는 경제 불확실성을 올해 가장 큰 리스크로 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62%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네요. 팬데믹 때 급격하게 직원을 늘린 기술 기업을 제외하고 미국 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난 1월 전 세계 CEO 1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꽉 막힌 노동시장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관심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 CNBC는 IT 이외의 산업군으로 인력 감축이 확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빠르게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완성차 쌓였다. 폭스바겐 울상이라고 돼 있네요. 이 위기가 있고 나면요. 저희도 이 위기 속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있고 나면 확실히 그 위기 속에서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그 위기에서 정말 위기가 되면서 그 위기가 되면서 크게 몰락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상당히 좀 위기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의 현금 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재고가 예상보다 늘어났는데 폭스바겐의 지난해 순현금 흐름이 50억 유로로 6조 한 7,300억 정도로 전년 86억 유로에 대비해서 42%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적자는 아니네요. 폭스바겐의 목표치가 전년과 같은 적자가 아니라 순현금 흐름입니다. 목표치가 전년과 같은 86억 유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며 목표보다는 못했다는 거죠. 이 이유가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미완성 차량 등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주요 도시들이 봉쇄된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르노 엔틀리츠 이 CFO가 지난해 10월 폭스바겐이 미완성 차량 15만 대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초 폭스바겐은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826만 2,800대로 전년 대비해서 7%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연말에 원자재 공급 등이 수월해지면서 완제품 생산이 늘었고 올해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1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면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